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나 죽고 싶을 만큼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많죠. 그런 생각은 누구나 한 번쯤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의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아팠을 때 정말 노력을 그래도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이 했어요. 안 된다는 건 사실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이 병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끈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에 호스피스 어머님께 결정하셨을 때 너무나 슬펐습니다. 너무나 힘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쩌면 어머님에게 더 마지막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한테 좀 소개시켜드리기는 좀 너무나 개인적인 일이고 그래서 최대한 객관화해서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 왜 나를 울리려고 그래요? 슬픈데.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 실혜 유성호입니다. 오늘은 책을 준비해 왔는데요. 좀 부끄럽지만 제 책을 준비해 왔습니다. 제목은 법의학자 유성호의 유언노트란 책인데요. 제가 2019년도에 3월경에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는 책을 내고 6년 만에 부끄럽지만 책을 한 권 내게 됐는데요. 그 6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대멘톡도 시작했고, 제가 스모킹건이라는 프로그램도 출연하게 됐고, 또 사랑하는 어머님을 또 떠나보내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또 일적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느낀 바가 있고,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을 모아서 책을 내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 책은 유언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밖에 없는 죽음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죽음까지 많은 것들을 함께 아울러 보고 싶은 욕심에서 다양한 것들을 포함했고 그 중에 이제 아마 유언이라는 키워드가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쓴 저자는 저기 때문에 따로 소개를 안 시켜도 되겠지만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이고 남들처럼 임상의사를 안 하고 법의학을 전공했고 지난 20몇 년간 부검을 통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만나는 직업을 했고 죽음에 대해서 허무한 감정도 느끼고 슬픈 감정도 느끼고 그리고 이거를 좀 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 책이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목차는 죽음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돼 있고요. 많은 분들은 이제 100세 시대 얘기하고 좀 더 오래 살거나 아니면 어쩌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데이비스 싱클레어라고 하버드 대학의 교수님은 노화란 질병이고 노화가 질병으로서 치유가 되면 우리가 정말 더 오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해서 IGF-1, mTOR, 그 다음에 텔로머레이즈, 시르투인 등등이 이런 것들이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연력학 제2법칙, 1법칙 이런 걸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끝이 있고 그렇다면 생애 주기에 있어서 노년의 끝은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조금 담담하게 서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수많은 관점이 있는데요. 저는 그 프랑스의 철학자인 블라디미르 장켈레비치의 관점을 조금 소개시켜 드렸어요. 3인칭, 2인칭, 1인칭 죽음을 바라보는 시점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산불도 크게 나고 너무 안타깝죠.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많은 사고가 있고 거기에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 우리는 이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희생이 이런 억울한 죽음이 다시는 없게 해야겠다라고 하고 마음을 고쳐잡고 있는데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죽음은 3인칭이고요. 2인칭의 죽음은 아무래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이죠. 저도 지난 6년간 정말로 열심히 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을 수 없었던 일이 분명히 있었고요. 돌아가셨고 떠나보냈고 이 상실의 슬픔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원망을 할 수도 있고요. 자기 자신이 무너질 수도 있고요. 저도 다 경험하고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일어서야 되냐? 그리고 슬픔이 우리를 침몰할 때, 우리를 침잠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좀 알려면 우리가 애도라는 거, 2인칭의 죽음에서 어떻게 떠나보낸다는 걸 알아야 되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잊혀지진 않습니다. 영원히 내 마음속에 있고요. 제가 60살이 돼도 70살이 돼도 80살이 돼도 또 혹시 90살까지 산다고 해도 그 슬픔과 아픔은
영원히 켜켜이 있고 그렇다면 여기에 머물러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슬픔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다면 그걸 그분이 과연 원하실까라는 생각부터 하게 됐고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한 발짝 앞으로 딛고 일어설 수 있는지를 지금도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그 마음 때문에 울고 계신 분들, 또 마음속으로 울고 계신 분들, 그 다음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켜켜이 쌓이는 슬픔으로 가끔씩 외로워지신 분들에게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이게 과연 비정상인가 정상인가를 고민하신 분들에게 제가 책으로 위로 또 학술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참조해서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2인칭의 죽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1인칭의 죽음이 즉 나의 마지막이 있겠죠. 우리가 2인칭의 죽음에서 우리와 친하지만 가족은 아니라면 톨스토이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서 본 것처럼 잊을 수 있겠죠. 2인칭의 죽음이 한번 핥히고 가거나 아니면 어떤 분들은 1인칭의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생애 마지막을 어떻게 보낼 건가? 또 어떻게 해야지 내가 마지막에 좋은 이만하면 괜찮은 삶, 후회하지 않고 아쉬움은 있더라도 어떻게 보낼까라는 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두 번째 장은 후회 없는 삶을 위한 준비입니다. 댓글에 후회 없는 삶이란 게 어디 있겠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경험했고요. 저희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때도 이만하면 괜찮았고 최선을 다했고 내 삶에 아쉬운 점은 많지만 괜찮았다. 이랬다면 이게 후회 없는 삶입니다. 제가 죽음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 항상 아래 댓글에 안락사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안락사가 뭔지 정확히 아시는 분이 사실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생명의 가치와 자기결정권이 충돌할 때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존엄사의 또 안락사의 주요한 테마인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나이 들면 아프니까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민폐 끼치지 말고 이렇게 해서는 이건 접근할 수 없습니다. 안락사가 부정적인 의미가 더 씌워진 거는 1940년대 나치 독일에 너는 유대인이니까, 너는 집시니까, 너는 다운 증후군이니까, 너는 장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원치 않는데 이 사람들을 희생케 했던 거를 안락사라는 걸로 포장했기 때문에 안락사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가 가진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의사 조력 사망, 자발적 안락사의 시작은 1971년도 네덜란드의 거트루스 포스트마라는 여자 의사에서 시작합니다. 그럼 아마 잘 모르실 거야. 어머니가 뇌졸중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너무나 고생하신 거예요. 딸한테 정말 큰 고통,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으로 나를 떠나보내게 해달라. 너는 의사지 않니? 내 딸아. 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딸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어머니를 어떻게 보내요? 근데 어머니의 큰 고통과 자기결정권을 보고 1971년 몰핀을 주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기결정권 그리고 좋은 죽음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논쟁이 촉발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 아마 스위스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 스위스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그 조건이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도 제가 자세히 다뤘습니다. 그런 조건을 모르고 그냥 나이가 들어서 아프니까 이렇게 하시면 이건 정말 크나큰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요. 서구 사회에서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 나라, 제 책의 118페이지를 보면 네덜란드에서 2001년도에 스위스보다 먼저 통과된 법에서 어떤 전제 조건이 있는지, 또 스위스는 어떤 전제 조건이 있는지, 또 1997년도 법으로서 가장 먼저 시행된 미국의 오레곤주의 존엄사법이란 건 또 어떤 조건이 있는지를 자세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걸 과연 우리 한국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판단해 보시는 게,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이걸 보시고 있는 분이 혹시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중반까지에 태어나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국민학교를 나왔고요. 그리고 100만 명이 태어났을 때요. 거의 100만 명.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의 영광을 함께한, 물론 힘들었죠. 너무 많았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참고서도 나폴레옹 그려져 있는 완전 정복, 힘들었지만 대한민국의 영광을 함께했는데 문제는 지금 20만 명 태어나고요. 지금 대학에 막 입학한 친구들은 50만 명이 태어났어요. 생각해보면 50년대생, 60년대생, 70년대생, 80년대생은 매해 시간이 가고 노인이 가기 시작해요. 55년 제1차 베이비붐 시작 세대는 벌써 노인이 됐죠.
공식적으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안락사, 즉 존엄사에 대한 논쟁은 논쟁이 아닙니다. 받아들일 것인가 안 받아들일 건가는 분명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학 신입생들이 40, 50대 분들을 의료비를 대야 되는데 반보다 조금 많아요. 우리의 숫자보다. 지금 연금도 전가를 했는데 그러면 의료비도 전가할 것인가? 우리는 아랫세대, 우리 아이들 세대에게 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그거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위해서 그렇다면 사실적으로 어떤 건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안락사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캐나다인데요. 이 캐나다에 대해서도 그 최근에 바뀐 것까지는 싫지는 못했지만 2024년도 중반까지 현실적인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께 간략하게 그렇지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좋은 죽음에 있어서의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인 마지막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논쟁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어떠냐? 우리나라는 제가 한번 연명의료 중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찍은 적이 있었는데요. 해외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됐다면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건가? 보라의 병원 사건부터 김할머니 사건, 그리고 지금의 제도, 그리고 지금의 제도의 문제점까지 제가 여러분께 할 수 있는 한 간결하게 여러분께 표현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후회 없는 삶은 그리고 마지막 삶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논쟁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이것만 하고 끝을 내면 좀 슬프잖아요. 우리의 삶에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잠깐 동안 소중한 삶을 살다 가는 건데 그 삶의 마지막의 여정, 엔딩, 피날레 그냥 이렇게 보내긴 좀 아깝잖아요. 저는 생의 마지막 말에 삶이 깃든다고 보고 좋은 삶과 좋은 죽음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 하나 더 해야 될 게 분명히 있어요. 삶의 마지막 여정에서 무엇을 남길 건가? 또 내가 어떤 포지셔닝을 할 건가? 남은 삶을 어떻게 하면 더 소중하게 보낼 것인가?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준비한 게 유언 노트입니다. 뒤에 보면 좀 부끄럽지만 제가 손으로 썼습니다. 제가 글씨를 그렇게 잘 쓰지 못해서 여러분이 좀 보시고 왜 이렇게 글씨를 못 써? 뭐 이렇게 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아버님 세대보다는 글씨를 못 써요. 예전에는 다 글씨로 업무를 보셨던 세대는 다 글씨가 명필이신데 저희는 뭐 컴퓨터 세대니까 좀 늦게 나왔지만 컴퓨터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준비하고 또 뭘 우리 삶에서 기억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놨습니다. 근데 유언을 쓰는 목적이 뭐냐 도대체? 유언을 쓰는 목적은 내일 당장 우리가 떠난다는 뜻이 아니고요.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를 유언을 씀으로써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얼마나 팔릴지 몰라서 초판부에 제가 더 잘 살기 위한 30일 유언 노트란 부록을 뭐 이렇게 하니까 약간 좀 창피하긴 하는데 이걸 쓰고 유언을 쓰면 어떨까? 딱 30일 동안 하나하나씩 써가는 겁니다. 질문과 체크리스트, 그 다음에 미션을 제가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데이 1, 첫 번째 날은 오늘 하루 나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오늘 하루 가장 많이 느낀 감정이 뭔지, 기억에 남는 순간은 뭔지 질문을 몇 가지를 드렸고요. 미션은 부정적인 감정을 하루만이라도 좀 버리기. 둘째 날은 그러면 나답게 일한다는 건 뭔가? 세 번째 날은 진정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왜냐하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싫어하는 게 뭔지 뭐 이런 걸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아서 제 책을 읽고 이걸 쓰면 조금 더 이런 것들의 감정에 솔직하면서 옆에 보시면 이렇게 글을 쓰는 란이 있어요. 옆에는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과 체크리스트가 있고요. 그래서 데이 30 끝까지 가게 되면 내 인생을 담은 마지막 한 문장은 뭘까? 그래서 미션이 내 인생을 담아 한 문장으로 표현하기. 30일 동안 하루하루 딱 이걸 쓰는데 뭐 한 20분? 30분? 좀 많은 생각을 해보시면 1시간? 뭐 그렇게까지는 안 걸릴 거라 생각하고요. 하루에 하나씩 꼬박꼬박 쓰다 보면 내 인생이 나의 삶이 어떻게 갈 건가 오히려 방향이 조금 더 결정이 되고 내가 어떻게 좋은 삶을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은 정리할 수 있는 얼마나 제 책이 팔릴지 모르겠지만 초판본에 이게 그 출판사에서 크게 가격이 근데 이게 좀 그렇대요. 그래서 죄송해요. 초판본만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초판본만 드린다고 해갖고 뭐 안타깝지만 초판본을 사보시면 30일 유언 노트에 대해서 아마 좋은 경험이 되실 겁니다. 유언에 쓸 내용들이 여러분 고민이 되실 거예요. 이 30일 노트를 쓴 다음에 이제 가닥이 잡혔는데
그러면 어떤 걸 쓸 건가? 첫 번째, 나에게 후회 없는 삶이란 무엇인가? 또 어떻게 살았는가? 이걸 쓰다 보면 어떻게 살아갈 건지가 나오고요. 어떤 포지셔닝을 할 건가? 좋은 아빠, 좋은 엄마, 든든한 직장 동료, 좋은 친구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세요. 그냥 뭐 그거는 좀 이따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만약에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데 평소에 아들을 막 때려요. 서울대 가야 돼! 이 녀석아. 죽기 전에 사실은 아빠는 너를 사랑했단다. 물론 마음속으로는 알게 있겠지만 그 아이가 좋아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제가 좀 극단적인 걸 썼지만 물론 잊혀지는 것도 늘 좋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러면 지금 당장 페이스북, X 다 지워야겠죠. 언제 갈지 모르니까 우리는 항상. 무엇을 남길 건가? 내 여정에서. 재산만 얘기하는 거 너무 슬프잖아요. 내 인생을 마지막에 남기는 돈이 나를 결정한다는 건 사실 조금 슬프시잖아요. 나의 마지막 원하는 것들. 저는 여기에 좀 부끄럽지만 제가 사실 이문세 씨를 되게 좋아하고 노래를 그 다음에 아침에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하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쓰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 남겨서 뭐 하냐? 어차피 가는 인생. 많은 분들이 그냥 영원히 이별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마음은 형태만 없어지고 만질 수 없을 뿐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히 존재한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렇게 나를 정리하고 이런 건 나를 위해서도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에 보시면 조금 실질적으로 유족연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사망 그 유언장은 법률적 효력을 가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가족 중에 법률가가 있어서 법률가의 그 꼼꼼한 검수를 받고 상속재산 어떻게 할 건가, 채무가 남겨진 건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까지. 왜냐하면 그런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정리할 때 그런 것들도 함께 정리해 놨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쓴 책이고 또 제 슬픔이 있었던 과정, 마음속의 상실감 이런 거를 딛고 물론 잊혀지진 않지만 또 어떻게 함께 헤쳐나갈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제 책을 소개하려니까 너무나 좀 부끄럽고 객관적이지 못할까 봐 좀 걱정은 되는데 또 유언장도 제 걸 실자고 한 거 사실은 출판사에 이것도 매년 쓰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의 제 내용이 좀 들어간 게 있지만 제 책이라 좀 애정도 가고 그래서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출판사에서 네. 특별 제작한 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요즘 출판사에서 이런 걸 많이 네. 뭐, 어디다 세워놔요? 뒤에 세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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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요. 제 얼굴이 너무 좀 크게 나와서 창피한데요. 출판사가 막 이런 것도 만들어주고 약간 부담돼요. 되게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판매량 목표가 있나요? 판매량 목표라 아시겠지만 출판업계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 지금 정치가 너무 책보다도 더 드라마틱하고 사회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책 읽어볼 만한 여유도 또 관심도 많이 상대적으로 조금 위축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근데 저는 출판업계를 되게 사랑해요. 이 출판업계가 잘 돼야지 또 우리 대한민국의 지력도 올라가고 그래야지 더 좋은 나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책을 소개시켜 드리는 것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 책도 많이 팔리면 좋겠는데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 정도 잘 팔렸나요? 그거? 엄청나게 잘 팔렸다고. 네. 욕심이군요. 일단 출판사가 적자 보지 않는 그 정도 팔렸으면 뭐 그 다음은 어쩔 수 없고요. 그 다음은 여러분의 선택이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도 유언노트 써보셨나요? 요거요? 제가 발간했으니까 제가 썼고요. 다른 돌아가신 분들을 보고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이 안에 조금 녹여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걸 제가 30일 동안 써보니까 내 마음의 정화, 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좀 더 방향성이 잡히는 그런 게 있어서 좋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여러분께 권하는 거예요. 가족들은 반응에 궁금한데. 사실 가족들한테는 이 책을 아직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스포 방지는 아니고요. 짬짬이 퇴근하고 와서 누워서 뒹글뒹글 책 읽다가 생각날 때마다 쓰고 제가 사실은 2020년부터 2023년도까지 가족의 간병을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많이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기본적인 일만 하고 그 이후에 쓰면서 사실 굉장히 느리게 진행된 책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 감정도 추스리고 제 감정만 쓸 수는 없어요. 책에는 객관적인 내용 또 이걸 어떻게 삶에서 적용할지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혼자 쓰다 보니까 아직은 제 가족들에게는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상실 이후에 책을 써야겠다고 마음먹으신 거지.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유언노트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이 있었어요. 예전부터 법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수많은 분들의 마지막 글을 읽게 되는 기회가 꽤 많았습니다. 사실 어제도 마지막 글을 읽고 저 혼자 속으로 많이 울은 게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마지막 글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또 이 책에는 뒤에 보면 예를 들면 유명하다기보다도 김수환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프리다 칼로 혹시 멕시코의 굉장히 유명한 정열적인 또 다윈 그리고 뉴턴 이런 분들은 마지막에 엔딩 노트를 어떻게 쓰셨을까 유언을 어떻게 쓰셨을까 하는 분들을 좀 모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 유언뿐만 아니라 위로하고 싶었어요. 저처럼. 근데 이건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났고 사랑하는 가족들 또는 친지들이 옆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들이 먼저 떠나는 건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이라면 겪어야 되는 건데 이런 분들을 함께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저도 위로받고 싶었고 이런 내용을 함께 실은 게 어떨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께 묶다 보니까 사실은 죽음 관련된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이슈와 또 마음들을 함께 모은 책이다. 이렇게 돼서 이 유언노트긴 하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우울증이 오고 절망적인 순간이 오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교수님은 어떻게 그 순간을 이겨내시거나 뭔가 극복을 하시거나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상실의 슬픔을 온전히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슬픔이 왔을 때 오히려 눈물이 나지 않고 먹먹한 그냥 멍한 느낌이 드신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엄청난 슬픔이에요. 그거를 온전히 슬픔을 받아들이고 좀 위험하지만 원망하고 싶은 세상이 생겨요. 자기를 원망할 때도 있고요. 슬픔이 올 때 남들한테 가서 해코지하면 절대 안 되지만 원망해도 되고 자신을 책망해도 되는데 일단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이 평소에 했던 거 슬프지만 출근을 하고 다만 중요한 결정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중요한 결정이나 퇴사해버리고 싶다 어디로 이주해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슬플 때 너무 슬플 때는 결정하지 말고 다만 오히려 루틴 일상적인 일을 하는 거 저도 크나큰 슬픔에 휩싸였을 때 오히려 출근을 하고 웃을 수는 없었지만 그냥 남들과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다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다 살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위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나 죽고 싶을 만큼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세요? 정말 많죠. 그런 생각은 누구나 한 번쯤 하는 거 아닌가요? 중고등학교 때 시험 잘 못 봤을 때도 그런 생각 할 수도 있고 또 첫사랑이 헤어졌을 때 그래도 내가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세상 일에 뜻대로 되는 사람이 이재용 회장님도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요. 뜻대로 안 될 것 같은데요. 세상 일에 뜻대로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작거나 크거나 자신만의 충분한 설명이 되는 좌절은 그리고 슬픔은 누구나 있어요. 저는 의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아팠을 때 정말 노력을 그리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신문에 나오는 그 유명한 명의들의 진료를 받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안 된다는 건 사실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이 병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끈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에 호스피스 이걸 어머님이 결정했을 때 저는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말하는 내용을 실제로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어머님께 결정하셨을 때 너무나 슬펐습니다. 너무나 힘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쩌면 어머님에게 더 마지막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한테 좀 소개시켜드리기는 좀 너무나 개인적인 일이고 그래서 최대한 객관화해서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 왜 나를 울리려고 그래요? 슬픈데. 교수님 이제 다음 책 혹시 준비하고 계시나요? 법의학자가 바라보는 또 다른 건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내용을 지금 조금씩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책으로 발간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 끝나면 그때 그 사인이라는 거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그때 그 사인의 조선 또 우리나라 일제시대 다룰 수는 없었지만 방송에서 책으로는 다룰 수 있는 많은 정치인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어떤 마지막에 대한 법의학자적 입장을 또 책으로 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최근에 링컨에 대해서 미국 법의학회지에서 그 논문이 나왔어요. 링컨 대통령이 사망한 지가 200년 안 됐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의 그 최신 법의학 논문에 실린 거, 사인에 대해서 분석하고 뭐 이런 거가 있듯이 저도 이제 후배들이 언젠가 또 제가 남긴 기록들을 보고 또 최종판, 끝판왕 이런 게 나올 수 있게 이런 걸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게 뭐 내년이 나올지 내후년이 나올지 6년 뒤에 나올지 아무도 모르지만 짬짬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그래서 권해드리고 싶은 분,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죽음 앞에서도 빛나는 나의 삶을 위하고 싶으신 분,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분들, 세 번째 죽음이라는 마지막에 있어서 좀 더 현명하게 보내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께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